일본 포기. 독일 36시간. 프랑스 30시간. 한국 72시간 완주. 60조 원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서 한국이 일본을 완전히 제쳤습니다. 한국이 잠수함을요? 전 세계가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놀라운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더 많은 분들에게 알려 대한민국의 진정한 실력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귀중한 힘이 될 것입니다. 영상을 보시고 한국의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하시면 자랑스럽다라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에드워드 하워드입니다. 영국 왕립해군사관학교에서 해양전략학을 연구해온 지 벌써 15년이 되었죠. 그동안 수많은 군사 프로젝트를 평가했지만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만큼 제 인생을 바꾼 경험은 없었습니다. 2023년 9월 캐나다 국방부에서 급히 연락이 왔어요. 목소리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북극해에서 러시아 야생급 핵잠수함 2척이 캐나다 영해 근처를 계속 맴돌고 있다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건 중국 잠수함까지 북극 항로에 나타났다는 사실이었죠. 캐나다가 보유한 빅토리아급 잠수함 4척으로는 도저히 대응할 수 없었습니다. 1990년대에 영국에서 중고로 사온 이 잠수함들은 이미 30년이 넘었어요. 엔진 고장으로 항구에 묶여있는 날이 더 많았죠. 실제로 작전 가능한 건 겨우 한 척뿐이었습니다. 트리도 총리는 긴급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했어요. 회의실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국방장관 아니타 아난드가 말했죠. 우리는 지금 무력한 상태입니다. 이대로 가면 북극 영토 주권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때 나온 결정이 바로 차세대 잠수함 사업, CPSP였습니다. 커네디언 퍼트롤 서브머린 프로젝트의 줄임말이죠. 규모가 어마어마했어요. 60조 원, 캐나다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군사 프로젝트였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의 기술평가단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었어요. 캐나다 정부에서 객관적인 시각이 필요하다며 저를 찾았죠. 솔직히 처음엔 단순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전통적인 잠수함 강국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일이겠거니 했어요. 요구 조건은 까다로웠습니다. 28일 연속 수중 작전이 가능해야 했어요. 400m 자망 깊이, 완전 무음 AIP 추진 시스템, 자동화된 전투 체계까지. 북극의 혹독한 환경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해야 했죠. 세계 각국에서 제안서가 들어왔습니다. 독일의 216급, 프랑스의 스코르펜급, 일본의 타이게이급, 스웨덴의 A26급, 그리고 마지막에 한국의 KSS-III가 있었어요. 솔직히 한국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삼성이나 LG는 알아도 잠수함은 전혀 모르는 나라라고 생각했거든요. 첫 회의에서 각국 제안서를 살펴보는데 동료 평가위원 하나가 웃으며 말했어요. 한국도 참여했네요. 스마트폰이나 자동차는 잘 만들어도 잠수함은 좀 다른 이야기 아닐까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죠.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만 해도 우리는 몰랐어요. 이 프로젝트가 얼마나 우리의 상식을 뒤엎을 것인지를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우리에게 어떤 충격을 안겨줄 것인지를 말이죠. 1차 평가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발표한 건 일본이었어요. 도쿄에서 온 미쓰비시 중공업 대표단은 자신감에 넘쳐 있었습니다. 타이게이급 잠수함 자료를 펼쳐놓으며 말하더군요. 이 잠수함은 세계 최고 수준의 스텔스 성능을 자랑합니다. 실제로 인상적이었어요. 소나 회피 능력은 정말 뛰어났죠. 리튬이온 배터리 시스템도 기존 디젤 잠수함보다 훨씬 발전된 기술이었습니다. 일본 측 설명을 들으면서 저를 포함한 평가위원들은 모두 감탄했어요. 28일 수중 작전도 문제 없겠네요? 캐나다 해군 제독이 물었습니다. 일본 대표가 잠깐 머뭇거렸어요. 그때 저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죠. 저희 테스트 결과로는 최대 21일 정도가 한계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21일이면 요구사항에 일주일이나 모자란 거였어요. 일본 측이 당황하며 설명했죠. 하지만 실제 작전에서는 21일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었습니다. 북극 작전의 특성상 28일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건이었어요. 일본 대표단은 며칠 더 검토해보겠다고 했지만 일주일 후 공식적으로 포기 의사를 밝혔습니다. 기술적 한계를 인정합니다. 이 한마디였죠. 세계 최고의 잠수함 기술을 자랑하던 일본이 첫 번째 조건에서 탈락한 겁니다.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만약 일본이 불가능하다면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요? 독일팀이 두 번째로 발표했습니다. 킬에서 온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즈의 기술진들이었죠. 216급 잠수함은 정말 체계적으로 설계되어 있었어요. 독일 잠수함 기술의 집약체입니다. 팀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문제가 있었어요.
AIP 시스템의 연료 용량이 28일을 버티기엔 부족했던 거죠.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독일 측도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았지만 확신이 없어 보였습니다. 프랑스 네이벌 그룹도 마찬가지였어요. 스코르팽급의 성능은 뛰어났지만 장기간 수중 작전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기술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이들도 같은 말을 했죠. 회의실 분위기가 점점 무거워졌어요. 전통적인 잠수함 강국들이 하나둘씩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말했어요. 그럼 한국은 어떨까요?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설마 한국이 일본보다 나을 리는 없겠죠? 독일 대표가 비웃듯 말했어요. 스마트폰 만드는 기술로 잠수함을 만들 순 없으니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묘한 호기심이 생겼어요. 과연 한국은 어떤 제안을 가져올까요? 혹시 우리가 놓친 무언가가 있을까요? 한국 제안서를 처음 받았을 때 저는 솔직히 대충 훑어보고 말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첫 페이지부터 뭔가 달랐어요. 다른 나라들이 화려한 그래픽과 홍보 문구로 포장한 것과 달리 한국 제안서는 데이터와 수치로 가득했죠. KSS-III 장보고급.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습니다. 제안서를 펼쳐보니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AIP 연료전지 시스템 기반으로 28일 연속 수중 작전이 가능하다는 거였죠. 자망 깊이 400m, 소음도 0.2dB 이하. 이건 오타가 아닐까요? 제가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28일이라는 숫자가 믿기지 않았거든요. 일본도 포기한 조건을 한국이 달성했다고요? 더 놀라운 건 승조원 수였어요. 48명. 기존 잠수함들이 70명에서 80명의 승조원이 필요한 것에 비해 훨씬 적었습니다. 자동화 시스템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나 보네요. 캐나다 해군 참모가 중얼거렸어요. 제안서를 더 자세히 읽어보니 정말 체계적이었습니다. 메탄올 연료전지 시스템이라는 독특한 기술을 썼더군요. 수소를 별도로 저장하지 않고 메탄올에서 직접 수소를 추출한다는 방식이었어요. 안전성 면에서 획기적입니다. 기술 설명 부분에 이렇게 써 있었죠. 하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한국이 정말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을까요? 제안서만 보면 완벽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어떨지 모르는 일이었어요. 실전 배치 경험은 어떻습니까? 제가 질문했죠. 한국 측 답변이 더욱 놀라웠습니다. 현재 KSS-III 1번함 도산 안창호함이 실전 배치되어 운용 중입니다. 25일 연속 수중항해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했어요. 25일이라고요? 일본이 21일도 못 버텼는데 한국은 이미 25일을 해냈다는 건가요?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이번엔 비웃음이 아니라 진짜 놀라움이었어요. 평가위원장이 말했습니다. 제안서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겠네요. 직접 기술진을 만나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모두가 동의했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팀을 초청하는 게 어떨까요? 캐나다 국방부 관계자가 제안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들어보죠. 사실 저는 반대했어요.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호기심도 있었습니다. 과연 한국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제안서에 적힌 내용들이 정말일까요? 일주일 후 한국에서 공식 답변이 왔습니다. 기꺼이 참여하겠습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합동기술팀이 오타와로 향하겠어요. 드디어 한국을 직접 만나볼 기회가 왔습니다. 저는 설레면서도 걱정이 되었어요. 혹시 실망하게 되지는 않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우리를 놀라게 할까요? 2023년 10월 15일 오타와 국방부 회의실에 한국팀이 도착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모습과는 달랐어요. 나이든 기술자들이 올 줄 알았는데 대부분 30대에서 40대 초반의 젊은 엔지니어들이었죠. 팀장으로 나온 분은 현대중공업의 김성호 상무였습니다. 차분하면서도 자신감이 넘쳐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멀리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완벽한 영어로 인사했죠.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반신반의했습니다. 과연 이들이 일본이 포기한 기술을 정말 가지고 있을까요? 김성호 상무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KSS-III는 단순한 잠수함이 아닙니다. 차세대 해양 전략 플랫폼이죠. 첫 마디부터 범상치 않았어요. 화면에 KSS-III의 단면도가 나타났습니다. 내부 구조가 정말 체계적으로 설계되어 있었어요. 승조원 48명으로 운용이 가능한 이유는 고도로 자동화된 통합전투 시스템 때문입니다. 자동화 시스템 설명이 이어졌어요. 소나 탐지부터 어뢰 발사까지 모든 과정이 컴퓨터로 제어된다는 거였죠. 인간의 실수를 최소화하고 반응 속도를 극대화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AIP 시스템이었어요. 메탄올 리포머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김성호 상무가 설명했죠. 메탄올에서 직접 수소를 추출하기 때문에
고압 수소 탱크가 필요 없어요. 안전성은 어떻습니까? 캐나다 해군 제독이 질문했습니다. 메탄올은 수소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폭발 위험도 현저히 낮죠. 답변이 명쾌했어요. 더 구체적인 수치가 나왔습니다. 28일 연속 수중 작전이 가능하고 필요시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어요. 일본이 21일도 못했는데 한국은 30일까지 가능하다고요? 실제 테스트 결과가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김성호 상무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도산 안창호함이 25일 연속 수중 항해를 완주했습니다. 2022년 12월의 일이죠. 증거 자료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한국 해군의 공식 테스트 보고서였어요. 25일 동안의 모든 데이터가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죠. 연료 소모량, 산소 공급, 폐기물 처리까지 완벽했습니다. 이건 진짜네요. 옆에 앉은 동료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이 정도 데이터를 조작하기는 불가능했거든요. 김성호 상무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승조원의 거주 환경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내부 영상이 나왔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1인 침실, 개인 화장실, 심지어 작은 오락실까지 있었어요. 28일 동안 수중에 있으면 승조원들의 스트레스가 극심합니다. 김성호 상무가 설명했죠. 심리적 안정이 곧 작전 성공률과 직결되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철학의 문제였습니다. 한국은 설명이 아니라 증명으로 보여주고 있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본 어떤 프레젠테이션보다 설득력 있었죠. 발표가 끝났을 때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놀란 표정이었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죠. 이건 정말 예상 밖이었습니다. 한국팀의 프레젠테이션은 충격적이었지만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 있었어요. 제안서와 발표는 좋았지만 실제로는 어떨까요? 그래서 우리는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부산 해군기지를 방문해 보시죠. 김성호 상무가 제안했어요. 실제 KSS-III를 직접 보시고 체험해 보세요.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죠. 보통은 이런 제안을 하지 않거든요. 2주 후 저를 포함한 캐나다 평가단 5명이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한국의 체계적인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모든 일정이 분 단위로 짜여져 있었죠. 부산 해군기지에 도착했을 때 처음 본 KSS-III의 모습은 장관이었습니다. 길이 83m, 검은 유선형 몸체가 부두에 조용히 떠 있었어요. 도산 안창호함입니다. 한국 해군 장교가 소개했죠. 외관부터 남달랐어요. 표면이 매끄럽고 이음새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음 최소화를 위해 특수 코팅을 했어요. 설명을 들으니 이해가 갔죠. 드디어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첫인상은 넓다였어요. 기존 잠수함들에 비해 훨씬 여유가 있었습니다. 승조원 생활 환경을 최우선으로 설계했습니다. 함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개인 침실을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비좁은 해먹이 아니라 제대로 된 침대가 있었어요. 개인 화장실은 물론이고 작은 책상까지 있었죠. 28일 동안 이곳이 집이 되어야 하니까요. 가장 인상적인 건 통제실이었습니다. 최첨단 디스플레이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모든 시스템이 터치스크린으로 제어됩니다. 조작 시연을 보여주는데 정말 직관적이었죠. 소나 시스템을 체험해 보시겠어요? 제안을 받고 헤드폰을 써봤습니다. 주변 바다의 모든 소리가 들렸어요. 고래 소리부터 멀리 지나가는 상선 소리까지. 탐지거리가 50km입니다. 하지만 진짜 테스트는 이제부터였어요. 실제로 운항해 보시겠습니까? 함장이 물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그렇다고 답했죠. 잠수함이 서서히 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창문을 덮어가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수심 50m, 100m, 200m. 계속 내려갔죠. AIP 모드로 전환합니다. 함장이 알렸어요. 그 순간 모든 소음이 사라졌습니다. 정말 완전한 무음이었어요. 소음도 0.2dB입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바다 생물들도 알아채지 못할 거예요.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한가요? 제가 물었죠. 연료 전지는 폭발이나 연소가 없어서 진동이 거의 없어요. 기관장이 설명했습니다. 게다가 특수방진 시스템까지 적용했거든요. 24시간 동안 수중에서 테스트했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공기 정화, 폐기물 처리, 식수 공급. 아무 문제 없었죠. 가장 놀라운 건 승조원들의 표정이었어요. 스트레스를 받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여유로워 보였죠. 이미 익숙해졌어요. 젊은 수병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무기가 아니라 인간을 위한 생명 유지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일기에 쓴 말이에요. 한국이 만든 건 단순한 잠수함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었죠. 부산에서의 체험이 끝나고 캐나다로 돌아왔지만 아직 한 가지 확인해야 할 게 있었습니다.
바로 다른 나라 잠수함들과의 직접 비교였어요. 캐나다 정부는 공정한 평가를 위해 모든 참가국에게 동일한 조건의 테스트를 제안했죠. 장소는 노바스코샤 헬리팩스 해군기지였습니다. 조건은 간단했어요. 72시간 연속 수중작전, 400m 자망, 완전 무음 모드 유지. 통과하지 못하면 자동 탈락이었죠. 독일팀이 먼저 도전했습니다. 216급 테스트 모델을 가져왔어요. 독일 기술의 정밀함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팀장이 자신만만하게 말했죠. 처음 24시간은 완벽했어요. 모든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동했습니다. 하지만 30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AIP 시스템의 연료 소모가 예상보다 빨랐죠. 계산에 오차가 있었나 봅니다. 독일 기술진이 당황했어요. 36시간 만에 배터리가 완전히 소진되었습니다.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렵겠습니다. 결국 포기를 선언했죠. 프랑스 차례였습니다. 스코르펜급 개량형을 들고 왔어요. 프랑스 해군의 노하우가 집약된 작품입니다. 이들도 자신감이 넘쳤죠. 초반에는 좋았어요. 독일보다 안정적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28시간쯤 지나니 소프트웨어에 문제가 생겼어요. 시스템 오류입니다. 경고음이 계속 울렸죠. 프랑스 기술진들이 황급히 수리를 시도했지만 소용없었어요. 30시간 만에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변수였습니다. 변명 같은 설명이었죠. 스웨덴 A26급도 마찬가지였어요. 32시간에서 스톱. 모든 전통 강국들이 40시간도 버티지 못했습니다. 28일은 커녕 3일도 안 되는 시간이었어요. 이제 한국 차례네요. 캐나다 해군 제독이 말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긴장됐어요. 부산에서는 좋았지만 여기서도 같을까요? 한국 KSS-III가 잠수를 시작했습니다. 첫 24시간 완벽했어요. 모든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동했죠. 48시간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포기한 시점을 넘어서자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정말 72시간을 버틸 수 있을까요? 모두가 궁금해했죠. 60시간 여전히 완벽했습니다. 연료전지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있었어요. 승조원들의 컨디션도 양호했죠.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한 거죠? 독일 기술진이 물었습니다. 김성호 상무가 답했어요. 처음부터 장기작전을 목표로 설계했거든요. 드디어 72시간이 되었습니다. KSS-III가 수면으로 떠올랐어요. 모든 테스트를 완벽하게 통과한 거였죠. 승조원들이 나올 때도 피곤한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신기한 건 비상 시스템이에요. 테스트 관찰관이 말했습니다. 중간에 고의로 침수 상황을 만들어봤는데 3초 만에 자동으로 차단됐다는 거예요. 화재 시뮬레이션도 마찬가지였죠. 이건 미래의 잠수함입니다. 캐나다 해군 사령관이 감탄했어요. 한국이 다른 나라들과 차원이 다른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게 명확해졌죠. 테스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독일 36시간, 프랑스 30시간, 스웨덴 32시간, 그리고 한국 72시간 완주. 격차가 너무 컸어요. 테스트 결과가 나오자 캐나다 정부 내부에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기술적으로는 한국이 압도적이었지만 정치적으로는 복잡한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예산처 차관이 반대 의견을 냈어요. 한국은 아직 신뢰성이 부족합니다. 60조 원이라는 거액을 투자하기엔 리스크가 너무 커요. 보수적인 관점이었죠. 외교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독일이나 프랑스는 오랜 동맹국이에요. 한국을 선택하면 유럽 파트너들과의 관계가 어색해질 수 있습니다. 외교적 고려를 우선시했어요. 하지만 저는 반대 의견이었습니다. 이건 외교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국방부 회의에서 제가 강하게 주장했어요. 진짜 리스크는 성능이 부족한 장비를 선택하는 거예요. 박사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요. 예산처 관계자가 반박했습니다. 한국은 아직 대형 프로젝트 경험이 부족해요. 중간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죠? 그때 김성호 상무가 놀라운 제안을 했어요. 72시간 승선 체험을 해보시죠. 캐나다 고위 관계자들이 직접 탑승해서 성능을 확인해보세요. 더 놀라운 건 다음 조건이었습니다. 만약 성능이 제안서와 다르면 계약을 즉시 파기하셔도 됩니다. 위약금도 요구하지 않겠어요. 이런 조건을 제시하는 나라는 처음이었어요. 정말입니까? 국방장관 아니타 아난드가 확인했습니다. 네, 저희는 기술에 확신이 있습니다. 김성호 상무의 답변은 단호했죠. 캐나다 정부는 고민에 빠졌어요. 한편으로는 한국의 기술력이 검증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적 부담이 있었거든요. 그때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러시아 잠수함이 또다시 캐나다 북극해에 나타난 거예요. 이번에는 더 깊숙이 들어왔죠. 기존 빅토리아급으로는 추적조차 불가능했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트리도 총리가 긴급 강요회의를 소집했어요.
가장 성능이 좋은 걸 선택해야 해요. 국가 안보가 우선입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테스트 결과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한국만이 우리 요구사항을 충족했어요. 이건 도박이 아니라 합리적 선택이죠. 국방부 내부에서도 의견이 모아졌어요. 실제 성능이 증명되었는데 뭘 더 망설이겠습니까? 해군 사령관이 지지 의사를 밝혔죠. 예산처와 외교부도 결국 동의할 수밖에 없었어요. 조건부 승인하겠습니다. 하지만 단계별 검증은 철저히 하겠어요. 나름의 안전장치를 만든 거였죠. 마침내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2023년 12월 15일 캐나다 정부는 공식 발표했어요. 차세대 잠수함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대한민국을 선정합니다. 발표 직후 국제사회의 반응은 뜨거웠어요. 캐나다가 한국을 선택했다고요? 독일과 프랑스 언론들이 놀라워했죠. 하지만 테스트 결과를 보면 당연한 선택이었어요. 김성호 상무는 담담했습니다. 기술로 승부했을 뿐입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자신이 있었어요. 그의 표정에서 진정한 자신감을 느낄 수 있었죠. 2024년 3월 21일 오타와에서 역사적인 계약 체결식이 열렸습니다.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 총 60조 원 규모의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지켜보며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한국 KSS-III만이 캐나다의 모든 요구 조건을 충족했습니다. 국방장관 아니타 아난드가 공식 발표했어요. 이는 기술적 우수성에 바탕한 합리적 선택이었습니다. 계약 조건도 파격적이었어요. 12척 건조, 2027년부터 순차 인도, 30년간 유지보수 지원, 그리고 기술 이전까지 포함된 패키지였죠. 단순히 잠수함을 사는 게 아니라 기술을 함께 얻는 겁니다. 트리도 총리가 강조했어요. 세계 각국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미국에서 먼저 연락이 왔어요. 한국과 공동 연구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미 해군 관계자가 말했죠. 영국도 마찬가지였어요. 왕립해군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싶습니다. 호주는 더 적극적이었어요. 기존 프랑스 계약을 재검토하겠습니다. 호주 국방부가 공식 성명을 냈죠. 한국 잠수함의 성능이 입증되자 기존 계약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거였어요. NATO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국 잠수함 기술에 대한 전략 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브뤼셀 본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실제 성능이었습니다. 2024년 8월 첫 번째 KSS-III가 캐나다에 인도되었어요. HMCS 빅토리아를 대체하는 HMCS 노바스코샤였죠. 첫 실전 훈련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28일 연속 북극해 순찰을 완벽하게 수행했어요. 러시아 잠수함을 40km 거리에서 탐지했습니다. 함장의 보고였죠. 가장 인상적인 건 승조원들의 반응이었어요. 이전 잠수함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경험 많은 수병이 말했어요. 28일이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마치 육상기지에 있는 것 같았죠. 러시아도 반응했습니다. 북극해에서 캐나다 잠수함과 마주친 러시아 함장이 본국에 보고했대요. 예상보다 훨씬 조용하고 탐지하기 어렵습니다. 한국 기술의 우수성이 실전에서 입증된 거였죠. 중국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캐나다 해역에서의 활동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중국 해군 내부 문서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한국 잠수함이 북극 해상 균형을 바꾼 거예요.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판 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어요. 해양 전략 자체를 재설계한 거였죠. 28일 무음 자망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낸 겁니다. 1년 후인 지금 캐나다 북극해는 더 이상 무력하지 않습니다. 러시아나 중국 잠수함들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해요. 우리가 바다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캐나다 해군 사령관의 말이었죠. 한국은 이 성공을 바탕으로 세계 잠수함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떠올랐어요. 폴란드, 인도네시아, 필리핀에서 잇따라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에게 이 경험은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이 되었어요. 선입견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진정한 기술력이 무엇인지를 배웠죠. 한국은 설명이 아니라 증명으로, 말이 아니라 결과로 승부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승리했어요. 이제 캐나다 북극해는 더 이상 무력하지 않습니다. 한국이 증명한 건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었어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도전 정신이었죠. 일본이 포기한 28일을 30일로 늘리고 독일이 36시간 만에 중단한 테스트를 72시간 완주한 대한민국. 이제 전 세계가 한국 기술을 인정합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의 놀라운 이야기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에게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